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다소 어수선하게 출발했던,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소망과 기대도 높았던 2017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년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박태식 교수, 그리고 유준식 교수, 조상진 객원 논설위원, 김남규 정책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짧게 요약한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 도민들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64%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와 청와대에 전북 출신이 등용됐다. 새만금 사업은 공공 매립으로 방향이 잡혔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해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2023년 세계 잼버리가 새만금에 유치돼 인프라 투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 있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끝내 가동이 중단됐다. 익산 넥솔론이 파산하고 GM대우 군산공장 철수설이 불거지는 등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남원 서남대학교는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을 마쳐 금융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2017년 전라북도가 역사 속으로 저물고 있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얘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그리고 전라북도의 관계를 먼저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누면 인사 부분 그리고 전라북도와 관련된 현안 이렇게 두 가지 가닥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전라북도 출신이 좀 기용이 됐습니다. 장관 1명, 또 그리고 차관 11명, 청와대의 수석과 비서관을 포함해서 7명이 등용이 됐는데요. 이런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인지, 또 이런 기용된 인물들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것인지, 또 계속해서 전북 출신들이 기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태식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인사 등용에 대해서 좀 점수 매긴다면 괜찮은 점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80점 정도 주고자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전 정권에서는 무장관, 무차관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급에 또 차관급에 여러분들이 등용이 돼서 물론 축하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마치 제주를 피우는 곰이고 그럼 전라남도 광주가 중국 사람이 돈 걷어가는 것처럼 그런 예.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숫자하고 내용을 비교해 보면 숫자에 비해서 외화 내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분들한테 영광이지만 지역에는 그렇게 썩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역시 이제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를 좀 많이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아니라 주로 참모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관리부서라든가 뭐 이런 부서에 주로 많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민이 어떤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예.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이루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조금 점수를 더 줘서 한 80점 줬습니다. 예. 상당한 좀 그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면서도 좀 아쉬운 점을 피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용된 분들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북 도민들도 전북 출신이 기용되기를 바라는 것일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아니면 아직은 좀 부진하지만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태식 교수님이 이제 80점을 주셨는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후하게 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전 정권, 소위 그 보수정권 한 10년 동안 너무 많은 차별 이런 홀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비교적 그래도 많이 좀 처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이쪽 지역 그동안의 소외감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반응이 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장관, 차관,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 이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수석 비서관 자리가 8개입니다. 예. 그중에 이제 2개를 전북주시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외에 특히 이렇게 자리도 자리지만은 분위기 자체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정부나 그런 데서 이제 전라북도나 시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전혀 그냥 지시 일변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도나 이런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상의를 무슨 사업 같은데 이쪽 의견은 어떠느냐 이렇게 먼저 예. 물어보고 사업을 시작한다든지는 예.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소위 이제 이 인사의 중추 어떻게 보면 허리 역할을 하는 국장 과장급들 중앙부처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희망이 생겼다. 예전에 같으면은 뭐 장관은커녕 차관 그 이하도 올라가기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또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고 앞으로 한 4, 5년 동안에 충분히 이제 국장에서 차관 이렇게 넘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 분위기가 자체가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그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는 사실 뭐 청와대하고 뭐 전라북도하고 연결고리조차도 없어서 좀 고립무원인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점수를 좀 후하게 주셨습니다. 예. 이 교수님도 저도 합격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일을 한다거나 하는 데는 파이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되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현안인 이 새만금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김 장관께서도 많은 활약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 좀 사업이나 예산으로 도움을 줄 만한 그 위치에 좀 없는 점, 그리고 광주 전남에 비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초라하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을 표현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도 뭐 그 후한 점수는 주기는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전북이 홀대받았던 것에 비하면 숨통은 트였지만 과연 과거에 뭐 빚을 받아내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까 이야기한 전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 그 인사들이 좀 적었다라는 점이고요. 하나는 최근에 전직 국회의원들이 이제 공공기관 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을 폄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던 이런 분들이 이제 공공기관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지역의 어떤 인사들이 좀 더 발굴되고 중요 요직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과제를 지역에서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예. 인사 문제를 우리가 무차관, 무장관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왜 중요한 거니? 단순히 권력에 자리를 앉는 개인이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사 문제 소외됨으로 해서 기회조차도 제공받지 못했던 기회균등에 소외된 거잖아요. 어떤 예. 정보라든지 기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숨통을 트였다라고 한다면 도정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과 어떤 내용적 네트워크를 잘하고 사람을 발굴해서 앞으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과제지향적인 어떤 그 부분을 우리 지역이 이제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런 과제까지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렇게 그 등용되신 인물에 대해서 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혹시 하실 수 있으면 한 가지 정도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주제보다도 이제 예. 그 정부 부처의 그 직급별 인재를 이제 살펴보면 예. 아까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장이나 과장급들이 앞으로 승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찬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국장급은 거의 주용기부서에 거의 없고 과장급이 어쩌다 눈에 하나씩 뜬다고 그럴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이 정권 지금 4년 남았는데 그 중에 몇 분이나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승급을 해서 승급 승진을 해서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예전에 DJ 정부 처음 그야말로 이제 진보 정권 처음 들어섰을 때
그때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그동안 이 몰려 이렇게 차별받았던 것을 한풀이 내지는 이렇게 한꺼번에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서가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싶죠. 그렇게 해가지고 단숨에 우리 지역 분들이 많이 좀 승승장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어떤 그 다른 지역에서 특히 영남권이라든지 이런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차별받는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예. 오히려 이 정권이 오래 갈 수 없고 지금 현재 지금 한 70%대 지지를 갖지만 조금 지나 보면 또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예. 그 다음 정권까지를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실리를 채울 수 있는 인사나 예산 문제에서 그런 템포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 말고 또 현안 얘기도 좀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전라북도의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의 현안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 들어서 뭐 예산 전국 지나면서 새만금 얘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요. 최근에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일부 예산을 좀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가겠다는 이제 방향을 정부가 확실히 정한 건데요. 이건 이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이 조금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측면은 상당히 좀 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김남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뭐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양면이 항상 존재해서요. 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첫 국가사업 예산에 반영된 그 대통령 공약사업 그 예산이 새만금 예산이 97%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우리가 얻어낸 게 거의 다 새만금 사업 외에 나머지 예. 사업이 없다는 거죠. 예. 새만금 사업이 이제 민간 매립에서 공공 매립으로 가고 속도도 내고 잼버리 대회도 뭐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좀 앞장서는 것까지는 또 반겨야 될 일이긴 하지만 한편에 그렇다고 해서 새만금을 그렇게 해주면 당장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지역의 어떤 산업 경제에 대한 어떤 기초들을 다시 놓고 또 지역을 또 이렇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에 오히려 새만금에 치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동시에 이야기해야 지역 발전의 문제를 좀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북도에 대해서 공약했던 사업 중에 새만금과 관련된 예산이 97%라는 네네. 거죠. 나머지 3%는 거의 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박대식 교수님? 그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아까 관점을 좀 다른데 어쨌든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 게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만금에 매몰된 지가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은 대안 없이 오로지 새만금만 외치면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온 건데 그나마 이제 이번에 새만금 개발청 만들면서 예산 2천억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 해수부에서 약 8,200억 가까이 해서 그나마 한 1조 단위의 예산이 오랜만에 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서광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덫이 있습니다. 덫이.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새만금 공항 제가 볼 때는 전남 광주에서 반대해서 못 올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KTX 지금 무한 노선을 갖다가 만든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계획서를 보면 충청도까지 충청권에 있는 여객 수요까지도 무한으로 끌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거기가 경제성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가 KTX가 무한공항이 제대로 완성이 되면 아마 전남 광주 쪽에서 이 새만금 공항 만들지 말라고 엄청난 정책 압력을 가할 겁니다. 예. 옛날 새만금처럼. 그래서 예. 단순하게 우리가 한 1조가량 관련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지금 좀 즐거울 일이 아니고 이걸 빨리 박차를 가해서 빨리 어느 정도 안정 기조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치기 당할 가능성도 엄청 많다.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겉으로 보면 이제 그 정부가 상당히 새만금을 챙긴 듯한 이제 모양새를 보였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런 지역적인 그 균형이라든가 견제 등등등에 의해서
실제로 실효적인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채워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내용을 좀 걱정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 좀 덧붙이자면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새만금 매립학원을 개발할 때까지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항 문제나 이런 걸 예타나 뭐 이런 행정 절차적인 문제로만 행정 예산은 볼 수 있는데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타 지역은 있는 공항도 KTX를 놔서 더 수요를 흡수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측도로를 좀 놓는 것, 새만금 내측도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새만구가 연결된 외측, 즉 거기에 공항이 있으면 그 공항과 지역, 그 우리 지역을 넘는 것에 대한 어떤 무슨 트램이 됐던 뭐 고속 열차가 됐던 이런 계획까지도 좀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항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이 먼저 된 다음에 매립된 다음에 공항 다음에 뭐 외측도로 이렇게 교통망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이고 좀 담대한 이런 계획들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새만금은 그야말로 전라북도민 애정이 어떻게 보면 뭐 신앙이라고까지도 얘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정치권 분들이 이제 유난히 그걸 이제 축겨 세우고 많이 그러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벌써 20년 91년도에 그러니까 26년, 27년째 벌써 돼가고 있죠. 그 전에 이제 옥서개발 종합지구 71년도 시작하고 한 40년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물론 이제 전라북도의 상징적인 사업이었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초창기에 지지부동하던 것들이 지금 비교적 저희가 취재하고 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예산이 이 1,000억에서 1,500억 이렇게 넘어가는데 몇 년이 걸리고 확보하는데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이 거의 개발청 말고도 한 9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작년에 한 7천억 대에서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늘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실제로 많이 늘어난 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DJ가 이게 단식하고 뭐 그런 이후에 다시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제 예산이 반영됐었죠 초창기에 그러다가 또 다시 공사이 중단됐다가 다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MB 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는 여러 번 헬기 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만금이 나를 부른다. 나만이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그게 뭐 산업단지하고 농지 비율을 30대 70대 70대 30 바꾼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비교적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잼버리 대회하고 연결되고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고 그다음에 좀 한중 경협 관계도 되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지금 포스트 새만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포스트 새만금으로 새만금 이후에 우리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그게 꼭 제조업이나 어떤 땅을 기반한 거 아니래도 IT나 BT라든지 뭐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런 대비 내지 준비가 거의 잘 안 돼 있는 거죠. 사실 김한주 지사 때도 삼성경제연구원에다가 그 용역을 줘가지고 거의 한 30억 들여서 했었는데 나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도에서 지금 뭐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가지고 5개 분야로 해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모든 것이 이제 새만금에 어떤 매몰되고 그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음 새만금과 병행해서 새만금은 가져가면서 그다음 후속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북 도정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돼야 되고 아이디어가 우리가 거기서 창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가 새만금이라는 사업이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조 원 가지고서는 그게 어떤 진척이 있다고 절대 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수질 문제만 하나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여기서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지만은 천문학적인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이 새만금을 어떤 스팬으로 가져갈 것인가 정확히 보면서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런 시급히 추구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떻게 하는 게 생산적이고 또 다른 사업에 그걸 또 우리가 에너지를 배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새만금 얘기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만금의 이런 그 기반 시설을 닦는 문제, 그러니까 땅을 만드는 문제 외에 그렇게 땅이 매립되고 나면 새만금에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구상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내용이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첫 단계는 이제 우리가 농업 위주의 처음에 개발을 예. 실시했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단지로 개발을 했고, 예. 그다음 그것도 지지부진하니까 3차에서는 마카오 같은 예. 그걸 유치한다든지 이런 예.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한중 경협단지를 하니까 이건 이제 그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되버렸죠. 예. 그건 중국이 의뢰를 해야 되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컨텐츠가 없게 됐어요, 사실 현재는. 한중 경협도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포스트 새만금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꼭 4차 산업이라는 제한된 것만 해서는 우리가 지역에 여러 고용이라든가 소득 증가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앞서 가는 리딩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팔로잉 따라가는 산업이 있는 건데, 예. 리딩 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면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 전체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분배 구조는 굉장히 나쁠 것이다. 예. 그러다 보면 여기 첫째 인구가 있고 소득이 있고 두 가지가 크게 주축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인구는 증가하는데 그다지 큰 유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산업도 상당히 개선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동 창출 효과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산업도 같이 고려를 해야지, 우리가 4차 산업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리딩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도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라고 한들 과연 오겠는가? 예. 그러면 양면 작전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새만금 자체가 계속 그 이야기되는 게 토지가 매립돼야 되잖아요. 네. 지금 매립토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인근에서 매립토를 구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새만금 개발의 어려운 문제들이 실제 정치권에 솔직히 이야기 안 되고 예. 예산 찔끔찔끔 이렇게 되는 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문제가. 또 하나는 그 광활한 그 토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동네 몇 분이 돈 좀 있다고 가서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규모 자본이 투자돼야 될 문제이기 예. 때문에 예. 일반인들이 이걸 뭐 이렇게 제한하고 이렇게 이 사이즈가 아니에요. 워낙 예. 큰 사이즈고, 그래서 국책 사업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새만금의 어떤 상상도 불어넣을 수가 없는 게 현재 문제점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렇다면 당장 우리는 뭐 할 것인가, 그런데 단순한 예만 한번 들을게요. 공항 먼저 지은 다음에 관광객이 올 것이다. 그게 아니거든. 한옥마을 보면 한옥마을 생기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옆에 호텔도 생기고 여러 가지 투자들이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새만금이나 주변 지역에 저는 예를 들면 K-팝 스타 공연을 국제 규모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 항구도 생기고 저는 공항도 생긴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무형으로부터 유형을 만들어내는 이런 아이디어,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찌됐건 아직은 좀 집을 짓는데 급급한, 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새만금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2023년 유치,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의미 부여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한 말씀만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조성진 의원님? 예, 잼버리 대회는 어쨌든 세계적인 소위 이제 168개국에서 한 5만여 명의 청소년이 모인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2023년 8월에 새만금 지금 저 부안 쪽에 하서 있는 그쪽에서 한 300만 평 규모의 야영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지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대회고 또 이게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23년 8월이라 그러면 이제 한 5년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 그거에 대한 준비가 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조직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특별법 만드는 것도 벌써 좀 삐걱거리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아까 매립 얘기가 나왔는데, 매립이 2023년 8월에 열렸는데 매립은 2022년 12월 내에 끝나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당겨야 되고, 또 그 전에 또 예비대회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잼버리 대회를 한번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특히 평창올림픽이라든지 그 여수 엑스포 이런 경우는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출범이 한 7년, 8년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5년 남아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조직위원회 구성을 두고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고 벌써부터 약간의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가면서 어쨌든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했고 그걸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도민들의 자긍심 내지는 상황 홍보 이런 때도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새만금을 이제 세계에 널리 알리는 효과 또 그리고 그 잼버리 대회라는 대회를 통해서 새만금의 좀 인프라를 좀 속도감 있게 갖춰갈 수 있는 어느 명분을 충분히 이제 쌓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죠. 아마 어쩌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역 경제의 먹구름 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끝내 이제 공장문을 닫았고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익산에 있는 이 넥솔론 공장이 이제 사실상 파산을 했고요. 또 군산에 있는 한국GM 군산 공장 혹시 철수하는 것 아니냐 그런 대단한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경제가 더욱더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이는 점 올해의 큰 뉴스로 이거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박대식 교수님 정부에서 그동안 상당히 많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뭐 그 공공선박도 발주하겠다. 정치권 인사들 올 때마다 약속했고 그런데 사실 지켜지지 않았고 아직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정권이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접근도 좋고. 그런데 강론, 디테일에 가서는 완전히 버벅대고 있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 게 이 정책적인 정교함, 치밀함이 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현대중공업이라는 게 정부가 하고 있는 기업체도 아니고 민간업체인데 정부가 그걸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건 난센스다.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도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뭐 OCI라든가 이제 GM의 철수설이라든가 뭐 넥솔론, BYC 이런 공장들이 지역에 있는 공장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또는 조업을 줄이거나 감소시키거나 그러면 지역에 이제 경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전에 모니터해서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자리가 어떻게 할 건지 소득이 어떻게 가는 건지 뭐 등등을 모니터해서 뭔가 그런 대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사후약방문이에요. 예. 항상 그 문제 터지면 그때서 가서 이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 너무 늦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항상 갖추는 그런 것을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된다. 아까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도 중앙정부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도 그런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걸 빨리빨리 갖춰서 그런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번 군산조선소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물론 이게 이제 세계의 조선 경기와 이제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요. 과연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을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혹시 폐쇄까지 가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들을 하십니까? 기업 내부 사정, 시장의 동향까지는 좀 이해를 예. 하겠는데 기업 내부 사정까지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요. 예. 근데 저는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대선 때 지금 대우조선소라든지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정치적 언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저는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정치권, 정부에 의존하는 건 문제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못 한다는 이야기를 못 하니까. 그러면 이걸 실무적, 경제적 언어로 풀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그쳐버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정부 청와대 우리 전북 지역 인사의 등용 문제를 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치적 부분에서 인사를 이야기하지 경제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인재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의 기업 정보라든지 어떤 투자 그다음에 이런 그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인적 인프라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을 우리는 박 교수님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보를 구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게 행정밖에 없기 때문에 예. 행정의 역할이
그런 경제적 어떤 인재에 관한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구상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부족했던 점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을 해야 될 것인지 좀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제 되지는데.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길 바라는데 예. 이 민간 부분에서 정부가 하는 것은 간접적인 충격을 주거나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통제 범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과연 정치권의 의지대로 움직일 거라고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는 사실은 처음에 오래전부터 조선업의 위기가 왔을 때부터 그걸 모니터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군산조선을 살릴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군산조선이 폐쇄되면 그에 대안으로서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 정치권에서 선거 공약이 되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던 형상이 됐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준비하자. 그래서 준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GM 군산공장도 굉장히 눈여겨볼 사안이라고 그럼, 봐야집니다. 지금 공장 그 종업원 규모로 보면 현대중공업 군산소에서 3배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예. 지금 이제 올해 전라북도 경제는 특히나 지금 지금 혁신 도시라든지 탄소 산업, 그다음에 식품 클러스터 그건 비교적 좀 순항을 하고 있는 편인데 정작 먹고 사는 터전인 기업의 문제는 굉장히 지금 죽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군산조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 한 직원이 한 5천 명 정도가 예. 좀 실직해야 예. 되고 또 GM 대우가 지금 한때는 한 4천 명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1,9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도 지금 실직 위기가 곧 닥칠 수 있고 넥솔론도 이제 태양광 업체 아닙니까? 여기가 2007년, 한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한때는 1000명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400명, 그 중에서 350명은 이미 지금 해고 통고를 받은 상태죠. 그 다음에 하이트 맥주라든지 BYC 해가지고 거의 올해 한 10,000명 가까운 예. 인원들이 지금 실직 상태 위기에 있죠. 근데 이걸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 공장 하나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서로 모셔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특히 군산조선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당시에 1조 2천억이 들었는데 지금 그 민간 자원이 아니라 군산시하고 전라북도에서 약 200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지원 물론 이제 1조 2천억에 대해서는 비하면 얼마 안 되지는 것이지만 거의 전라북도 차원에서 200억 지원했다는 건 예. 최고에 많이 지원을 해준 건데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민간 기업이고 또 이게 공통적인 게 군산조선소나 GM대우나 넥솔론이나 하이트나 전부 다 이게 본사가 전라북도에 있는 예. 이 공장만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공장만. 예. 말하면 군산조선소는 본사가 울산에 가 있고 그다음에 GM대우는 본사가 부평에 가 있고 넥솔론은 본사가 서울이고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유치 과정에서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로되 본사를 가져와야지 말하자면 공장만 지으면 대개 이게 본사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이 경영이 막 화랑일 때는 막 공장을 어디다가 막 지방에다 지어가지고 활용을 해요. 예. 그러다 어려워지면 손발부터 끊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에 있는 공장부터 문을 닫아버리죠. 몸통은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놔두고.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기업을 유치할 때 물론 이제 그 공장 하나로 유치하기도 어려운 것이긴 하되 어떤 컨센서스를 모으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본사를 가져온든지 아니면 지역 법인화를 시키든지 예. 말하자면 광주의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역 법인화 돼 버려가지고 그쪽에 말하자면 과실을 서로 나누는 예. 형태가 됐는데 그런 식의 어떤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태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분명해진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경제 문제를 정치로 풀려고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이윤이 나지 않을 때는 언제든 자리를 뜰 수 있는 거고 예. 또 정치나 또는 국가에서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예. 그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고 앞으로 흐름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자생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또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드리워진 가장 짙은 그림자 부분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폐교 문제인데요.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문제도 하나는 이 생명이 꺼져가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들이대서 살려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 아니면 정치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좀 상존하는 것 같은데, 글쎄 같은 학교에 계시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유진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저희들이 이 서남대학교 사태를 처음에 그 관선 이사가 파견되었을 때 이게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진행되는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나고 보니까 아마 그 사이에 저희 사회나 또는 위에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들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대응했으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을 네, 아마 수도 지나치게 있다. 낙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지금 참 딜레마인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서남대학을 말하자면 문을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차원에서는 대학을 살려야 되고, 그런 입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학 전체로, 우리나라 대학 교육 전체로 보면은 지금 4년제라든지 그 대학이 한 386개가 됩니다. 엄청 예. 많습니다. 예. 전라북도만 해도 한 19개인가 20개가 됩니다. 이게 예. 전문대학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제 2019학년도 되면은, 우리 이제 18학년도인데 19학년도 되면은 소위 그 신입생 절벽이 옵니다. 예. 말하자면은 그 대학 정원하고 신입생하고 오히려 신입생이 더 적어지는 사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진학률도 한때 83%까지 갔다가 69% 지금 떨어지고 예. 있고,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전체적인 봐서는 대학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부실대학으로 딱지를 붙인 대학, 서남대학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구조 계획 평가에서 A, B, C, D 2등급에서 2등급 제일 마지막 등급을 받았고, 지금 사실 부채도 엄청나고, 예. 또 횡령, 그 이용화 회장이 333억을 횡령하고, 지금 뭐 체불임금이 뭐 한 200억이 넘고, 그런 상태에서 대학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국가적인 판단에서는 예.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또 지역에서는, 남원의 입장이라든지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뭐 학생 수, 인구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 학생들이 쓰는 돈,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이런 딜레마 있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지역으로 봐서는 좀 정치권에서 특히 나와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지역 주민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어떤 이해관계 정치인 그런 것이 맞떨어진 측면이 있고, 예. 근데 어쨌든 그 이용하라는 분이 사실은 그분이 이제 전라남도 분인데, 예. 대학을 6개나 만들고 고등학교를 예. 3개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예.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예. 그런 부실대학을 그냥 놔두고 이 대학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현재 있는 교직원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고 충분히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보상을 하고 정리를 하는 수준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딜레마적인 측면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남대학교 문제가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학생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모든 대학이 지금 적용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부의 그 폐교 기준이 과연 뭔가, 과연 일관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중간에 파견됐던 관선이사 역할이 과연 뭐였느냐.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제 인구 절벽, 학생 절벽을 오래전부터 우리가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대학을 폐교시키기보다는 M&A를 시켜갖고 통합을 해가지고 조금씩 다운사이징, 줄여가는 그런 시스템을 해왔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북대학교하고 익산 농공전문대학하고 합친 케이스, 그런 케이스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익산대학은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학생 모집도 어렵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건 이상하게
서로 이렇게 통폐합을 한 사례죠. 근데 그런 걸 유지해 오다가 교육부에서 이제 그런 걸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지금 서남대학을 폐교 수순으로 들어갔는데 이 이용화 이사장이 민주당 과거에 유명한 중진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예. 아주 중진.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정권 때 좀 너무나 지나치게 낙관하고 좀 발호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재무구조도 나빠지고 교수와 학생, 재단 이런 관계가 더 나빠지고 지역사회도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부의 폐교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이렇게 이제 인구 절벽의 또 학생 절벽의 과정 중에서 정리되는 과정, 그 대학들이 또는 학생들이 지역사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아마 4년제 대학으로서는 서남대학이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점이 여러 가지 안타깝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사회에 여러 가지 그 대학이 파행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관선이사를 파견했는데 관선이사들이 그러면 관선이사가 할 일이 뭐예요? 서바이브 시키는 거거든요. 회생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근데 그래서 회생시키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번 그런 걸 한번 묻고 싶어요. 전에 언젠가 TV를 보니까 이 사회를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것이 아마 TV에 나온 일도 있었고. 예. 정상적으로 그 관선이사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좀 잘 됐더라면 뭔가 회생의 기회도 있었을 텐데 이 질곡에 빠져서 좀 어렵고 다만 이게 지금 소송 중이라서 과연 어떤 것을 먼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가 폐쇄 명령을 내려버리면 나중에 승소한들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아쉽고 특히 이제 교육부의 관리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꽤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서남대에 대해서 좀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의대를 집중해서 그 지역 여론이 형성됐던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의대생이 아닌 학생들은 좀 천시받는 느낌들. 예, 그래서 예. 서남대 자체 남은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직원 문제도 그걸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용화 씨가 전체 뭐 관련 그 설립하는 학교에서 1,400여 이렇게 횡령을 했고 서남대에서만 333억인데 회수한 그러니까 그 추징한 게 10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330억을 그 서남대를 인수하는 재단에서 예.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예. 이런 인수 조건들이 폐교에 이르게 하는 그나마 이 330억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금 그 폐교를 면할 수 있었던 회생의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걸 인수 조건으로 해놨으니 이게 굉장히 폐교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기타 부분에 조명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덧붙이자면 특히 의대 문제. 예, 의대가 지금 서남대가 정원이 49명인데 예. 그것을 지금 전남 이 목포 쪽이니 순천이 다른 충청도 쪽이니 서로 가져가려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예. 그 서로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그걸 일단은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대학 원광대학교에 나눠주기로 했고 일단은 근데 그 다음 수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의료 인력 문제가 특히 의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뺏기지 않을 것인가 예.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정도 아마 더 얘기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까지 이전을 해서 전라북도 이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마침 이 지역 출신이 또 국민연금공단 또 이사장이 되기도 해서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갈 길이 굉장히 멀죠.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요. 네, 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말만 했지 사실 진행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이 혁신도시가 지금 단일 행정권도 아니고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주 체계를 갖다 구성하는 데서 전주시나 완주나 전라북도가 사실 구체적으로 한 게 별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예. 여러 가지 노력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좀 뭔가 성과가 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되고 아까 이제 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새만금 공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빨리 연계시켜줘야 예. 외국의 투자자들은 역시 비대면 투자도 있지만 대면 투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대면해야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야 또 투자선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빨리 인프라를 갖춰주는 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에 우리가 너무 몰입돼서 나머지 부분 소홀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얻은 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같은 것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빠른 걸음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적 출신의 그 이사장이 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쭉 이야기한 테마 가운데 가장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구호가 굉장히 난무했지 실질적으로 그 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예. 시민들이나 또는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런 충분한 그런 정보나 또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주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계속 어떻게 보면 일종의 희망 고문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때 어떤 선거철이나 그런 때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잊혀지고 또 새로운 문제가 부상되고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말 실천 가능한 그 사업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그런 첫째로 그런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그에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그런 세우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국민연금공단 관련 혹시 또는 금융도시와 관련해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 명칭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금융도시니까 이게 뭔지, 뭐 증권 무슨 시장이 여기 들어오는 건지, 뭐 세계적인 은행이 들어오는 건지 처음에 좀 상상이 안 갔어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 보면 농생명 첨단 분야의 금융 특화도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뭐 그 4차 산업에 대비한 뭐 그 융합 기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개념이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연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기금이 있는 곳에 투자자가 좀 많이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 뭘 하자라고 하는 희망의 길은 열렸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언어로만 이야기하는 실무적 내지는 이런 경제적 언어로 이야기하려면 예를 들면 농협 분야에서 그런 투자, 농협 경영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뭐 셈이라든지 미래 비전을 좀 보여주고 행정에서도 그걸 같이 엮어갈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로만 금융도시, 뭐 농생명도시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좀 나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혁신도시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농촌진흥청이라든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경우는 지금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그러고 400조가 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건데 그것을 어떻게 지역과 연계시켜서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지역에서는 좀 머리를 모아야 되는데 연기금 뭐 이 말하자면 펀드 매니저를 이 지역에서 양성해 가지고 제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그리고 또 거기에도 사회공헌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아직은 좀 못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말하자면 그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안락하게 해주는데 이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그거와 더불어서 이 지역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길러서 거기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이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을 내 가지고 거기서 투자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빨리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사례로 주로 이제 광주에 있는 혁신도시 사례가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지요. 예, 오늘 2017년도 전라북도에 있었던 주요 화두를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무엇을 반성을 하고 또 과제가 나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한 1분씩 더 들으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 마무리 말씀 정리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장님께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계속 말씀되어 왔던 것처럼 듣기 좋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만 희망만 만들어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내년 도정 살림에서 이런 걸 얻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앞으로 논의가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일반 도민들도 이거 좀 뭐랄까 희망을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이제 합니다. 결과를 안겨줘야죠. 예, 결과를 안겨주면 좋겠다. 예, 유진식 교수님.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전라북도 그 환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또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에너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또 그 모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권도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또 바른정당하고 그렇게 새 정당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연결이 순탄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상진. 네. 저는 지역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전라북도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같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특히나 지금 KTX 뭐 혁신도시역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한쪽에서는 군산에서 가져가야 된다, 김제에서 가져가야 된다 그러고, 아까 KTX역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고, 이 전주라든지 완주, 김제에서는 오히려 찬성하고 있고, 이런 내부 자체적인 여기서 어떤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는데 국책 사업으로 요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단체장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어떤 갈등 조정하고 해결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데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들의 역할도 꽤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오히려 제일 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대식 교수님. 아까 다 논의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정치적 구애에 흔들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마스터 플랜, 마스터 액션 플랜을 좀 만들어라. 마스터에는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양함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행을 하자. 준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 정권 그다음에 그 DJ 노무현 정권 때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정책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관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대체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그 장밋빛 그림만 난무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시사진단 마지막 순서인데요. 2018년 새해에는 정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희망찬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주제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적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